유동비율 완전 정복 1강. 유동비율이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투자 지표, 유동비율을 공부하겠습니다. 부채 비율과 자기 자본까지 공부했다면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에 빚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 회사가 당장 갚아야 할 돈을 제대로 갚을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에 답해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유동비율입니다.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업에는 자산이 있습니다. 현금도 있고 예금도 있고 토지도 있고 건물과 공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산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자산은 아닙니다. 현금은 오늘이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이나 건물을 갑자기 팔아서 돈으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계에서는 자산을 기간에 따라 구분합니다. 그 중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현금으로 바뀌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현금과 예금, 기업이 받을 돈인 매출 채권, 판매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 이런 것들이 유동자산에 포함됩니다. 이번에는 부채를 보겠습니다. 부채도 모두 같은 부채가 아닙니다. 10년 뒤에 갚아야 할 돈과 몇 달 뒤에 갚아야 할 돈은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완전히 다릅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갚아야 하는 부채를 유동부채라고 합니다. 매입 채무나 단기 차입금처럼 가까운 시기에 갚아야 하는 돈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동비율의 의미가 보입니다.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와 비교하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까운 시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가까운 시기에 갚아야 할 빚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공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뒤 100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유동자산이 200억 원입니다. 유동부채는 100억 원입니다. 200억 원을 100억 원으로 나누면 2입니다. 여기에 100을 곱하면 유동비율은 200%가 됩니다. 쉽게 해석하면 가까운 시기에 갚아야 할 부채 100억 원에 비해 유동자산을 200억 원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유동자산이 80억 원인데 유동부채가 100억 원이라면 어떨까요? 유동비율은 80%입니다. 가까운 시기에 갚아야 할 돈보다 유동자산이 적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유동비율은 무조건 높을수록 좋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동비율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지급 능력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동자산 안에 재고가 지나치게 많이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받아야 할 매출 채권이 제때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성장을 위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는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동비율도 숫자 하나만 보고 기업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에서 하나씩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유동자산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현금화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둘째, 유동부채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갚아야 하는 부채입니다. 셋째, 유동비율은 기업의 단기적인 지급 능력을 살펴보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부채 비율이 기업의 전체적인 부채 부담을 살펴본다면 유동비율은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가서 묻습니다. 당장 갚아야 할 돈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기억해 두시면 유동비율의 의미를 쉽게 잊지 않을 겁니다. 다음 2강에서는 유동비율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숫자를 직접 넣어보면서 계산과 해석을 아주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 유동비율 완전 정복 2강. 유동비율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1강에서는 유동비율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2강에서는 직접 숫자를 넣어보면서 유동비율을 어떻게 계산하고 그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주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식부터 다시 기억해 보겠습니다.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뒤 100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입니다. 유동자산은 현금과 예금, 매출채권, 재고자산처럼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현금으로 바뀌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유동부채는 매입채무, 단기차입금처럼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갚아야 하는 부채입니다. 첫 번째 기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기업의 유동자산이 300억 원입니다. 유동부채는 150억 원입니다. 300억 원을 150억 원으로 나누면 2입니다. 여기에 100을 곱하면 유동비율은 200%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까운 시기에 갚아야 할 돈이 150억 원인데 유동자산은 300억 원입니다. 유동부채의 2배만큼 유동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B기업입니다. 유동자산이 150억 원입니다. 유동부채도 150억 원입니다. 두 숫자가 같습니다. 따라서 유동비율은 100%입니다. 가까운 시기에 갚아야 할 부채와 유동자산의 규모가 같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C기업입니다. 유동자산이 90억 원입니다. 유동부채가 150억 원입니다. 90억 원을 150억 원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면 유동비율은 60%입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가까운 시기에 갚아야 할 부채가 150억 원인데 유동자산은 90억 원밖에 없습니다. 이 숫자만 놓고 보면 단기적인 지급 능력을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동비율 200%는 좋은 기업, 100%는 보통 기업, 60%는 나쁜 기업. 하지만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유동자산의 내용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유동자산 200억 원을 가진 두 기업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현금과 예금이 아주 많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팔리지 않는 재고자산이 대부분입니다. 장부에 표시된 유동자산은 둘 다 200억 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두 기업의 상황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금은 바로 사용할 수 있지만 재고자산은 팔아야 현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매출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을 돈이라고 장부에는 적혀 있어도 실제로 돈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비율을 볼 때는 몇 %인가?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유동자산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이것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합니다. 한 해의 유동비율만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3년 전에는 200%, 2년 전에는 180%, 지난해에는 140%, 올해는 100%. 이렇게 계속 낮아지고 있다면 왜 유동비율이 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80%에서 100%, 100%에서 130%, 130%에서 160%.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면 기업의 단기 재무 상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유동비율은 절대적인 숫자도 중요하지만 변화의 방향도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고 100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유동비율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지급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낮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유동자산의 구성과 과거의 변화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기억해야 할 핵심 문장은 이것입니다. 유동비율은 계산보다 해석이 중요하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더 기억해 보겠습니다. 숫자만 보지 말고 그 숫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자. 다음 3강에서는 유동비율이 낮으면 왜 위험할까요? 기업에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쉽게 이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 유동비율 완전 정복 3강. 유동비율이 낮으면 왜 위험할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2강에서는 유동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공부했습니다. 오늘 3강에서는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동비율이 낮으면 왜 위험할까요? 유동비율이 낮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낮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숫자 뒤에는 기업의 단기적인 자금 사정이 숨어 있습니다.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동비율의 의미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유동자산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현금으로 바꾸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유동부채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갚아야 하는 부채입니다. 따라서 유동비율이 낮다는 것은 가까운 시기에 갚아야 할 돈에 비해 가까운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유동자산이 80억 원입니다. 그런데 유동부채가 100억 원입니다. 유동비율은 80%입니다. 숫자만 보면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몇 달 뒤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해야 합니다. 원재료를 구입한 돈도 지급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빌린 단기 차입금도 상환해야 합니다. 이자도 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충분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은 다른 곳에서 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 추가로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재무 상태가 좋지 않다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리더라도 더 높은 이자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 비용이 증가합니다. 이자 비용이 증가하면 기업의 이익은 줄어듭니다. 이익이 줄어들면 재무 상태가 다시 나빠질 수 있습니다.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 가지고 있는 자산을 급하게 파는 것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기업은 좋은 가격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재고를 할인해서 팔 수도 있고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원하는 가격보다 싸게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돈은 마련했지만 기업의 자산 가치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재료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다면 거래처에서 더 이상 외상으로 물건을 공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직원 급여가 늦어지거나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돈이 계속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 기업의 신뢰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흑자 기업도 현금이 부족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들으면 조금 이상합니다. 돈을 벌고 있는데 왜 위험할까요? 기업의 이익과 현금은 완전히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품을 100억 원어치 판매했습니다. 장부에는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에게 돈을 6개월 뒤에 받기로 했다면 지금 당장 회사 통장에 100억 원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장부에는 이익이 있는데 정작 당장 갚아야 할 돈을 낼 현금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에서는 이익도 중요하지만 현금의 흐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유동 비율이 100% 아래라면 무조건 위험할까요?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마다 사업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금이 빠르게 들어오는 기업도 있고 재고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아도 사업이 잘 돌아가는 기업도 있습니다. 반대로 유동 비율이 높아 보여도 유동 자산 대부분이 잘 팔리지 않는 재고라면 실제 단기 지급 능력은 생각보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 비율은 반드시 업종과 사업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또 하나, 숫자의 방향을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유동 비율이 3년 전 180%, 2년 전 150%, 지난해 120%, 올해 90%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라면 단순히 올해 90%라는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왜 계속 떨어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유동 자산이 줄었는지, 단기 차입금이 증가했는지, 매입 채무가 급증했는지, 현금이 줄어들고 있는지, 사업 확장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것인지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유동 비율이 낮았다가 꾸준히 좋아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80%, 100%, 130%, 160% 이렇게 개선되고 있다면 왜 좋아지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현금이 늘었는지, 부채가 감소했는지, 영업에서 현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결국 투자자가 봐야 하는 것은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숫자의 방향과 그 방향이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오늘 3강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동 비율이 낮아지면 가까운 시기에 갚아야 할 돈에 비해 사용할 수 있는 유동 자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추가 차입이 필요할 수 있고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자산을 급하게 처분해야 할 수도 있으며 심하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유동 비율이 낮다고 무조건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업종을 보고 유동 자산의 내용을 보고 현금 흐름을 보고 과거의 변화까지 봐야 합니다. 오늘 딱 두 문장만 기억하겠습니다. 이익이 있어도 현금이 부족하면 기업은 힘들 수 있다. 그리고 유동 비율은 숫자보다 변화의 이유를 읽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4강에선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유동 비율이 높으면 무조건 좋은 기업일까요? 높은 유동 비율 속에도 투자자가 조심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다음 강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
유동 비율 완전 정복 4강. 유동 비율이 높으면 무조건 좋은 기업일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3강에서는 유동 비율이 낮을 때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있는지 공부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동 비율이 높으면 무조건 좋은 기업일까요? 유동 비율이 200%, 300%, 심지어 500%라면 이 회사는 정말 튼튼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투자에서는 숫자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좋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높은 유동 비율 속에 숨어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부터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뒤 100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유동 비율이 높다는 것은 가까운 시기에 갚아야 할 부채에 비해 유동 자산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입니다. 단기적인 지급 능력이 좋고 갑자기 돈이 필요해져도 대응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해야 합니다. 그 많은 유동 자산은 도대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현금입니다. 기업에 현금이 많다면 재무적으로 든든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져도 버틸 수 있고 좋은 기업을 인수하거나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거나 연구 개발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지나치게 많이 쌓여 있는데 몇 년 동안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기업이 돈은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현금을 앞으로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두 번째는 재고 자산입니다. 어떤 기업의 유동 비율이 300%라고 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매우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유동 자산 대부분이 재고 자산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품이 잘 팔려서 곧 현금으로 바뀔 재고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품이 팔리지 않아서 창고에 계속 쌓이고 있다면 어떨까요? 유행이 지나갈 수도 있고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오래된 제품은 제값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장부에는 자산이지만 실제로는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운 재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동 비율이 높다면 재고 자산이 왜 증가했는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매출 채권입니다. 매출 채권은 쉽게 말하면 회사가 받아야 할 돈입니다. 제품은 판매했지만 아직 돈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매출 채권도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이라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별로 늘지 않았는데 매출 채권만 계속 증가한다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고객에게 돈을 받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받기 어려운 돈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유동자산이라고 해서 모두 현금과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현금 100억 원과 재고 자산 100억 원, 장부상으로는 둘 다 유동자산 100억 원입니다. 하지만 당장 빚을 갚아야 한다면 차이가 큽니다. 현금은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고는 먼저 팔아야 합니다. 매출 채권은 돈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동 비율을 볼 때는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유동자산의 질을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기업과 B 기업의 유동 비율이 모두 250%라고 하겠습니다. 숫자는 같습니다. 그런데 A 기업의 유동 자산은 현금과 예금의 비중이 높습니다. B 기업의 유동 자산은 재고 자산과 매출 채권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두 기업의 유동 비율은 같지만 단기적인 자금 대응 능력까지 완전히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숫자 뒤를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유동 비율이 갑자기 크게 높아졌다고 해보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50%, 올해는 300%.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왜 높아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을 잘해서 현금이 크게 증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규모 유상증자를 해서 현금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재고가 팔리지 않아 재고 자산이 크게 증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똑같이 유동 비율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항상 묻습니다. 왜 높아졌을까?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겠습니다. 유동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기업은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이 너무 많이 놀고 있거나 재고가 지나치게 쌓여 있거나 받지 못한 매출 채권이 증가하고 있다면 유동 비율은 높아도 기업의 자산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ROA와도 연결됩니다. ROA는 기업이 가진 전체 자산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만들어내는지를 살펴보는 지표였습니다. 이렇게 투자 지표는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4강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동 비율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단기 지급 능력이 좋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유동 자산 안에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매출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 자산들이 실제로 현금으로 잘 바뀔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문장을 기억해 주세요. 유동 비율의 높이보다 유동 자산의 질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 더. 좋은 투자자는 숫자를 보고 끝내지 않고 그 숫자가 만들어진 이유를 찾는다. 다음 5강에서는 유동 비율이 갑자기 변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유동 비율의 변화 속에서 기업의 이상 신호와 좋은 변화를 찾아보겠습니다.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 유동 비율, 완전 정복 5강. 유동 비율이 갑자기 변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지난 4강에서는 유동 비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기업은 아니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5강에서는 조금 더 실전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업의 유동 비율이 갑자기 크게 올라가거나 반대로 갑자기 크게 떨어졌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숫자의 높고 낮음만이 아닙니다. 숫자가 왜 변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유동 비율이 지난해에는 200%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100%로 떨어졌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보면 재무 상태가 나빠졌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유동 비율은 크게 두 가지가 움직이면 변하기 때문입니다. 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 둘 중 무엇이 변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유동 비율이 갑자기 낮아진 경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현금이 크게 줄었는가입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던 현금이 갑자기 줄었다면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장을 새로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생산 설비를 구입했을 수도 있습니다. 연구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기업을 인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현금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현금을 사용해서 미래의 성장을 준비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업에서 계속 적자가 발생하면서 현금이 줄어들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제품이 잘 팔리지 않고 영업에서 돈을 벌지 못하고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보유 현금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유동 비율 하락은 주의해서 봐야 할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이 현금이 감소했지만 성장을 위한 투자 때문에 줄었는가? 아니면 사업이 어려워서 줄었는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것은 유동부채가 갑자기 증가했는가입니다. 특히 단기 차입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가까운 시기에 갚아야 할 돈을 갑자기 많이 빌렸다면 왜 돈이 필요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운전자금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대규모 주문을 받아 원재료를 먼저 구입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매출과 이익이 함께 증가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해서 기존 빚을 갚기 위해 또 돈을 빌리고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빚을 갚기 위해 새로운 빚을 내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기업의 자금 사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매입 채무가 증가했는가입니다. 기업은 원재료나 상품을 구입하면서 돈을 나중에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것이 매입 채무입니다.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면 매입 채무가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매출이 늘고 생산이 늘고 원재료 구매가 늘었다면 매입 채무 증가 자체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출은 그대로인데 매입 채무만 크게 늘었다면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돈이 쌓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유동 비율이 갑자기 높아진 경우를 보겠습니다. 지난해 100%였던 기업이 올해 갑자기 300%가 되었습니다. 좋은 신호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영업을 잘해서 현금이 늘어난 경우입니다. 매출이 증가하고 이익이 증가하고 영업에서 실제 현금까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면 유동 비율 상승은 긍정적인 변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이 돈을 벌면서 재무 체력까지 좋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유상증자 등으로 현금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기업이 새로운 자금을 조달하면 현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동자산이 증가하고 유동 비율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업으로 돈을 벌어서 현금이 증가한 것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현금이 늘었다. 여기에서 끝내지 말고 어디에서 들어온 현금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재고 자산이 갑자기 증가한 경우입니다. 재고도 유동 자산입니다. 따라서 재고가 크게 늘어나면 유동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이 잘 팔리지 않아서 재고가 창고에 쌓인 것이라면 유동 비율 상승을 마냥 좋아할 수 없습니다. 특히 매출 증가율보다 재고 증가율이 훨씬 빠르다면 그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매출 채권 증가입니다. 매출 채권도 유동 자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매출 채권이 크게 늘어나면 유동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받을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현금이 많아진 것은 아닙니다. 돈을 제때 받고 있는지 회수 기간이 길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투자 습관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동 비율이 크게 변했다면 5가지를 확인합니다. 현금, 재고 자산, 매출 채권, 단기 차입금, 매입 채무. 이 5가지를 보면 유동 비율이 왜 움직였는지 상당 부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면 현금 흐름표를 확인합니다. 회사가 실제 사업을 통해 현금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투자 때문에 현금이 줄었는지, 돈을 빌리거나 자금을 조달해서 현금이 늘었는지 현금 흐름표를 보면 훨씬 선명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투자 지표를 공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의 숫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숫자를 연결해서 기업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읽는 것입니다. 오늘 5강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동 비율이 갑자기 떨어졌다면 왜 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현금이 줄었는지, 유동부채가 늘었는지, 단기 차입금이 증가했는지 살펴봅니다. 유동 비율이 갑자기 올라갔다면 역시 왜 올라갔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으로 현금이 늘었는지, 자금 조달로 현금이 늘었는지, 재고나 매출 채권이 쌓였는지 살펴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유동 비율의 변화보다 변화의 원인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한 문장 더 기억하겠습니다. 숫자가 움직였다면 기업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인 것이다. 투자자는 바로 그 움직임의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다음 6강에서는 유동 비율은 어느 정도면 좋은 것일까요? 100%, 200% 같은 숫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왜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만으로 기업을 판단하면 안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 유동 비율 완전 정복 6강. 유동 비율은 어느 정도면 좋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5강에서는 유동 비율이 갑자기 변했을 때 단순히 숫자의 변화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변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공부했습니다. 오늘 6강에서는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다뤄보겠습니다. 유동 비율은 도대체 어느 정도면 좋은 것일까요? 100%? 200%? 300%?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기업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동 비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뒤 100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유동 비율이 100%라면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의 규모가 같다는 뜻입니다. 유동 비율이 200%라면 유동 자산이 유동 부채의 2배라는 뜻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200%가 100%보다 더 안전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업에선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기업의 유동 비율은 250%입니다. B 기업의 유동 비율은 150%입니다.
숫자만 보면 A기업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봤더니 A기업의 유동자산 대부분은 잘 팔리지 않는 재고자산입니다. 반면 B기업은 현금이 충분하고 매출이 발생하면 빠르게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에도 유동 비율이 더 높은 A기업이 무조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동 비율에는 숫자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동 자산의 질입니다. 일반적인 재무 분석에서는 유동 비율이 높을수록 단기적인 지급 능력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해석합니다. 100%보다 낮다면 유동 부채보다 유동 자산이 적다는 뜻이므로 조금 더 자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100% 아래라고 해서 곧바로 위험 기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200%를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우량 기업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유동 비율은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는 시험 점수가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업종에 따라 차이가 생길까요? 예를 들어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면 곧바로 현금이 들어오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현금 회전이 빠릅니다. 유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품을 생산한 뒤 판매하고 대금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운전 자금이 더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업종의 기업을 놓고 유동 비율 숫자 하나만으로 좋고 나쁨을 비교하는 것은 좋은 분석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첫 번째, 같은 업종의 기업과 비교합니다. 자동차 기업이라면 다른 자동차 기업과 비교하고 반도체 기업이라면 다른 반도체 기업과 비교합니다. 사업 구조가 비슷한 기업끼리 비교해야 숫자의 의미가 더 잘 보입니다. 두 번째, 한 기업의 과거와 비교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동 비율이 최근 5년 동안 180%, 170%, 190%, 180%, 170%, 이 정도 범위에서 움직였다면 기업의 사업 구조상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80%까지 떨어졌다면 무언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 유동자산의 구성을 확인합니다. 현금이 많은지, 매출 채권이 많은지, 재고 자산이 많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유동 비율 200%라도 내용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현금 흐름을 함께 봅니다. 기업이 영업을 통해 꾸준히 현금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유동 비율 숫자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강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동 비율은 높은데 영업에서 현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면 그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유동 비율이 300%입니다. 현금도 많습니다. 재무적으로 매우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매출은 거의 성장하지 않고 이익도 정체되어 있고 많은 현금을 새로운 사업이나 투자에 활용하지 않습니다. 이 기업은 안전성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성이나 자산 효율성 측면에서는 다른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ROA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과 그 자산으로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반대로 유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영업에서 현금이 잘 들어오고 재고 회전도 빠릅니다. 이런 기업을 유동 비율 하나만 보고 나쁜 기업이라고 판단한다면 기업의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유동 비율을 볼 때는 하나의 숫자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몇 %면 좋은 기업인가? 이 질문보다 다음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은 어느 정도인가? 이 기업의 과거 유동 비율은 어땠는가? 유동 자산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영업에서 실제 현금이 들어오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습관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6강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동 비율이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단기 지급 능력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가 절대적인 위험선도 아니고 200%가 절대적인 우량 기준도 아닙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고 기업의 사업 구조에 따라 다르며 유동 자산의 구성에 따라서도 의미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유동 비율은 절대적인 숫자보다 비교가 중요합니다.
같은 업종과 비교하고 과거의 자기 자신과 비교하고 유동자산의 내용까지 확인합니다. 오늘 기억할 문장은 이것입니다. 좋은 유동 비율은 하나의 숫자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 더, 숫자를 외우지 말고 비교하고 흐름을 읽자. 다음 7강에서는 업종마다 유동 비율은 왜 다를까요? 제조업과 유통업처럼 사업 구조가 다른 기업들의 유동 비율을 왜 같은 잣대로 보면 안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 유동 비율 완전 정복 7강. 업종마다 유동 비율은 왜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6강에서는 유동 비율의 절대적인 정답은 없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100%라고 무조건 위험한 것도 아니고 200%라고 무조건 좋은 기업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기업마다 적정한 유동 비율이 다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업종의 차이입니다. 오늘 7강에서는 왜 제조업과 유통업, 그리고 다양한 산업의 유동 비율을 똑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면 안 되는지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A 기업의 유동 비율은 120%입니다. B 기업의 유동 비율은 200%입니다. 숫자만 보면 B 기업이 더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A 기업은 상품을 판매하면 바로 현금이 들어오는 사업이고 B 기업은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한 뒤 몇 달이 지나야 돈을 받는 사업이라면 어떨까요? 두 기업의 숫자를 단순하게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에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속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조업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먼저 원재료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합니다. 완성된 제품은 재고 자산이 됩니다. 그 제품을 판매합니다. 그런데 판매했다고 해서 항상 바로 현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외상으로 판매했다면 매출 채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야 실제 현금이 들어옵니다. 즉 원재료 구입, 생산, 재고, 판매, 매출 채권, 현금 회수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돈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현금으로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에서는 재고 자산과 매출 채권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유통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트나 소매점처럼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상품을 판매하면서 현금이나 카드 결제가 발생합니다. 카드 대금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제조업에 비해 현금 회전이 빠른 사업도 많습니다. 이런 기업은 유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여도 현금이 계속 빠르게 들어온다면 단기적인 자금 운영에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업체를 분석하면서 유동 비율이 낮으니까 무조건 위험하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건설업이나 조선업처럼 사업 기간이 긴 업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프로젝트가 몇 달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이어지기도 합니다. 계약금을 받고 공정이 진행되고 중간에 돈을 받고 완성 후 나머지 돈을 받는 등 현금이 움직이는 구조가 일반적인 소매업과 상당히 다릅니다. 이런 기업은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구성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유동비율 숫자 하나보다 수주 상황과 계약 구조,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기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처럼 대규모 원재료와 재고가 필요하지 않은 기업도 있습니다. 공장을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고 창고에 제품을 잔뜩 쌓아둘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재고 자산의 의미 자체가 제조업과 다릅니다. 현금이 많이 쌓이는 사업 구조라면 유동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동 비율이 높은 소프트웨어 기업과 유동 비율이 낮은 제조 기업을 놓고 숫자가 높은 기업이 무조건 더 좋은 기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바이오 기업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직 제품 판매가 본격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연구개발 중심 바이오 기업이라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에는 계속 돈이 들어갑니다. 임상시험에도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 안정적인 매출이 없다면 보유 현금으로 앞으로 몇 년 동안 연구개발을 계속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한 유동 비율뿐 아니라 현금 보유액과 현금 소진 속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유동 비율이라도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핵심 개념 하나를 기억해 보겠습니다. 바로 현금 회전 속도입니다. 기업이 돈을 사용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다시 현금을 회수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업종마다 다릅니다. 현금이 매우 빠르게 돌아오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유동자산으로도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먼저 많이 투입하고 현금을 몇 달이나 몇 년 뒤에 회수하는 기업은 더 많은 운전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 비율은 사업 구조를 이해하지 않고 보면 잘못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어떻게 비교해야 할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 같은 업종끼리 비교합니다. 반도체 기업은 비슷한 반도체 기업과 비교하고 자동차 기업은 비슷한 자동차 기업과 비교합니다. 두 번째, 같은 기업의 과거와 비교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유동 비율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봅니다. 세 번째, 현금 회전 구조를 확인합니다. 돈이 빠르게 들어오는 사업인지, 재고를 오래 보유해야 하는지, 매출 채권을 회수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살펴봅니다. 네 번째, 유동자산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현금인지, 재고인지, 매출 채권인지, 같은 유동자산이라도 질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두 기업 모두 유동 비율이 150%라고 해보겠습니다. A 기업은 현금 회전이 빠르고 재고가 거의 없습니다. B 기업은 재고가 계속 증가하고 매출 채권 회수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숫자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상황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유동 비율을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있는 사업의 구조를 봐야 합니다. 오늘 7강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업종마다 유동 비율이 다른 가장 큰 이유는 사업 구조와 현금 회전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은 재고와 매출 채권이 중요하고 유통업은 빠른 현금 회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건설과 조선은 긴 프로젝트와 대금 지급 구조를 봐야 하고 연구개발 중심 바이오 기업은 현금 보유액과 현금 소진 속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유동 비율은 다른 업종끼리 단순 비교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겠습니다. 숫자를 보기 전에 그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먼저 이해하자. 이 원칙을 기억하면 유동 비율을 훨씬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8강에선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은 왜 함께 봐야 할까요? 단기적인 지급 능력과 전체적인 부채 부담을 연결해서 보면 기업의 재무 안전성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 유동 비율 완전 정복 8강.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은 왜 함께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7강에서는 업종마다 유동 비율이 다른 이유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8강에서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두 가지 지표를 서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바로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입니다. 이 두 지표를 함께 보면 기업의 재무 안전성을 훨씬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두 지표의 차이를 아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동 비율은 가까운 미래를 봅니다. 가까운 시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 자산과 가까운 시기에 갚아야 하는 유동 부채를 비교합니다. 쉽게 말하면 당장 갚아야 할 돈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반면 부채 비율은 기업의 전체적인 부채 부담을 봅니다. 기업의 자기 자본에 비해 전체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를 살펴봅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이 자기 자본에 비해 얼마나 많은 빚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지표가 바라보는 방향은 조금 다릅니다. 유동 비율은 단기적인 지급 능력, 부채 비율은 전체적인 재무 구조. 이렇게 기억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만 보면 기업의 재무 상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기업이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전체적인 빚 부담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유동 비율을 확인했더니 매우 낮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전체 부채는 많지 않지만 그중 상당 부분을 가까운 시기에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현금과 같은 유동 자산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업은 장기적인 재무 구조는 나쁘지 않아 보여도 단기적인 자금 사정은 불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B 기업입니다. 유동 비율이 높습니다.
현금도 충분하고 가까운 시기에 갚아야 할 돈을 감당할 여력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부채 비율을 확인했더니 매우 높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당장은 돈을 갚을 수 있을지 몰라도 기업 전체로 보면 상당한 부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 차입금이나 회사채처럼 나중에 갚아야 할 부채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즉, 오늘은 괜찮아 보여도 전체적인 빚 부담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 비율 하나만 보고 이 기업은 안전하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제 4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동 비율은 높고 부채 비율은 낮다. 일반적으로는 재무 안전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조합입니다. 단기 지급 여력이 있고 전체적인 부채 부담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좋은 투자 기업이라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익성과 성장성도 함께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유동 비율은 낮고 부채 비율은 높다. 이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운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유동 자산은 부족한데 전체적인 부채 부담까지 크다면 기업의 자금 사정이 악화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영업 현금 흐름까지 좋지 않다면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유동 비율은 높지만 부채 비율도 높다. 단기적으로는 지급 능력이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부채가 많다면 이자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장기 부채는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부채를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네 번째, 유동 비율은 낮지만 부채 비율도 낮다. 전체적인 빚은 많지 않지만 가까운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 회전이 매우 빠른 업종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업 구조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채 비율과 유동 비율이 동시에 나빠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부채 비율은 계속 올라갑니다. 반대로 유동 비율은 계속 내려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업이 빚을 늘리고 있는데도 단기 지급 여력은 오히려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단기 차입금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 왜 그런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업 확장을 위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부족한 현금을 메우기 위해 계속 돈을 빌리고 있는 것인지 이 둘은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반대로 부채 비율은 내려가고 유동 비율은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부채를 줄이면서 현금과 유동 자산의 여력도 좋아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업 현금 흐름까지 꾸준히 좋아진다면 기업의 재무 체력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연결해서 보면 기업의 변화가 훨씬 잘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다른 지표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ROE는 자기 자본을 이용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냈는가, ROA는 전체 자산을 이용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냈는가,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에 비해 부채가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유동 비율은 단기적으로 빚을 갚을 여력이 있는가. 이제 각각 따로 공부했던 숫자가 조금씩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ROE가 매우 높은 기업이 있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부채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면 부채를 많이 활용한 결과 ROE가 높아진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 유동 비율까지 낮다면 단기적인 자금 부담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ROE와 ROA가 안정적이고 부채 비율도 관리되고 있으며 유동 비율도 안정적인 수준을 꾸준히 유지한다면 기업의 수익성과 재무 안전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투자 지표를 연결해서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8강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동 비율은 단기 지급 능력을 봅니다. 부채 비율은 전체적인 부채 부담을 봅니다. 그래서 둘은 서로 대신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함께 봐야 합니다. 오늘 기억할 문장은 이것입니다. 유동 비율로 당장을 보고 부채 비율로 전체를 본다. 그리고 하나 더. 기업의 재무 안전성은 숫자 하나로 판단하지 않는다. 유동 비율, 부채 비율, ROE, ROA, 그리고 현금 흐름까지 하나씩 연결할수록 기업의 진짜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다음 구강에서는 유동 비율을 활용해 실제 기업을 어떻게 분석할까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실제 재무제표를 보는 순서처럼 하나씩 연결해 보겠습니다.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
유동비율 완전 정복 구강. 유동비율을 활용해 실제 기업을 어떻게 분석할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유동비율의 개념부터 계산법, 낮은 유동비율의 위험, 높은 유동비율 속에 숨어있는 함정, 업종별 차이, 그리고 부채 비율과 함께 보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공부했습니다. 이제 9강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실제 기업 분석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열었을 때 유동비율을 어떤 순서로 봐야 하는지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유동비율을 확인합니다. 가상의 A 기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 기업의 유동자산은 3천억 원입니다. 유동부채는 2천억 원입니다.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고 100을 곱하면 유동비율은 150%입니다. 여기서 초보 투자자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150%네. 괜찮은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의 분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현재 숫자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두 번째, 과거와 비교합니다. A 기업의 유동비율을 5년 동안 살펴보겠습니다. 5년 전에는 220%, 4년 전에는 200%, 3년 전에는 180%, 2년 전에는 160%, 그리고 올해 150%입니다. 어떻습니까? 150%라는 숫자 하나만 봤을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5년을 연결해 보니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계속 낮아지고 있을까? 이 질문이 기업 분석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유동자산의 내용을 봅니다. 유동자산이 3천억 원이라고 해서 3천억 원 모두가 현금은 아닙니다. 안을 열어봐야 합니다. 현금과 예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기타 유동자산. 이렇게 여러 자산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은 줄고 있는데 재고자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유동자산의 총액만 보면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나빠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재고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현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 같은 유동자산 3천억 원이라도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억합니다. 유동자산의 크기보다 유동자산의 질을 보자. 네 번째, 재고자산을 확인합니다. 재고는 특히 중요합니다. 매출이 증가하면서 재고도 적절하게 증가했다면 사업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거의 그대로인데 재고만 급격하게 증가한다면 어떨까요? 제품이 잘 팔리지 않고 창고에 쌓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은 10% 증가했는데 재고 자산은 50%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습니다. 왜 재고가 매출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했을까? 바로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매출 채권을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매출 채권입니다. 매출 채권은 기업이 받아야 할 돈입니다. 매출이 증가하면 매출 채권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매출은 조금 증가했는데 매출 채권이 매우 빠르게 증가한다면 돈을 제대로 회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부에는 매출이 잡혔는데 실제 현금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매출 증가율과 매출 채권 증가율을 비교합니다. 여섯 번째, 유동부채를 봅니다. 이제 반대쪽을 보겠습니다. 유동비율이 낮아졌다면 유동자산만 볼 것이 아니라 유동부채가 증가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살펴볼 것은 단기 차입금, 매입 채무, 그리고 가까운 시기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입니다. 예를 들어 A 기업의 단기 차입금이 지난해 500억 원에서 올해 1000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해보겠습니다. 2배가 됐습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왜 단기 차입금이 증가했을까? 공장 증설 때문인가? 대규모 주문을 준비하기 위한 운전 자금인가? 아니면 영업에서 현금이 부족해서 돈을 빌린 것인가? 같은 차입금 증가라도 이유에 따라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곱 번째, 부채 비율과 연결합니다. 우리는 이미 부채 비율을 공부했습니다. 유동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부채 비율까지 계속 높아지고 있다면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단기 지급 여력은 약해지고 전체적인 부채 부담은 커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유동 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부채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면 재무 구조가 개선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지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표와 지표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현금 흐름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 봤다면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숫자를 확인합니다. 바로 영업 현금 흐름입니다. 기업이 본업을 통해 실제로 현금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매출도 증가합니다. 순이익도 증가합니다. 그런데 영업 현금 흐름은 계속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매출 채권이 너무 많이 늘었을 수도 있고 재고가 지나치게 쌓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익의 숫자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고 영업 현금 흐름도 꾸준히 좋아지고 유동 비율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기업의 재무 상태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살펴볼 근거가 생깁니다. 이제 전체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실제 기업을 분석할 때 다음 순서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현재 유동 비율을 본다. 그 다음 과거 몇 년의 흐름을 본다. 그리고 현금, 재고자산, 매출 채권을 본다. 다음으로 단기 차입금과 매입 채무를 본다. 그리고 부채 비율과 연결한다. 마지막으로 영업 현금 흐름을 확인한다. 이렇게 보면 유동 비율 150%라는 숫자 하나가 기업의 자금 사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겠습니다. 좋은 기업을 찾는 것은 유동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부채 비율이 가장 낮은 기업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ROE가 가장 높은 기업을 무조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기업 분석은 여러 숫자가 서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연결해서 읽는 것입니다. 오늘 구강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실제 기업에서 유동 비율을 볼 때는 현재 숫자만 보지 않습니다. 과거와 비교합니다. 유동 자산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현금과 재고, 매출 채권을 확인합니다. 유동 부채와 단기 차입금을 확인합니다. 부채 비율과 연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을 확인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유동 비율은 숫자가 아니라 기업의 단기 자금 사정을 읽는 도구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겠습니다. 좋은 투자자는 숫자를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 숫자와 숫자를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10강은 유동비율 완전 정복의 마지막 강입니다. 유동비율 총정리, 기업의 단기 재무체력을 읽는 눈, 1강부터 9강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한 번에 연결해 완성하겠습니다.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 유동비율 완전 정복 10강, 유동비율 총정리, 기업의 단기 재무체력을 읽는 눈.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드디어 유동비율 완전 정복 마지막 10강입니다. 1강부터 9강까지 우리는 유동비율이라는 숫자 하나를 가지고 기업의 단기 재무 상태를 읽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식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현금, 재고자산, 매출채권, 단기 차입금, 부채 비율, 그리고 현금 흐름까지 이제 여러 숫자가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0강에서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유동비율의 출발점, 유동비율이 무엇이었습니까? 가까운 시기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과 가까운 시기에 갚아야 할 부채를 비교하는 지표입니다. 공식은 간단합니다.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고 100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유동자산이 200억 원, 유동부채가 100억 원이라면 유동비율은 200%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계산은 쉽습니다. 어려운 것은 해석입니다. 유동자산의 내용을 보자. 유동비율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유동자산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유동자산에는 대표적으로 현금과 예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똑같은 유동자산이 아닙니다. 현금은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은 돈을 받아야 합니다. 재고자산은 먼저 팔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유동자산의 크기만 보지 말고 유동자산의 질을 보자. 유동 비율이 높더라도 재고와 매출 채권이 지나치게 많다면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동 비율이 낮으면 왜 위험할까? 유동 비율이 낮다는 것은 가까운 시기에 갚아야 할 부채에 비해 유동 자산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기업은 직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재료 대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도 갚아야 합니다. 이자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금이 부족하다면 새로운 돈을 빌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산을 급하게 처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정상적인 사업 운영까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익이 나도 현금이 부족하면 기업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장부상의 이익과 통장에 들어오는 현금은 항상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다. 반대로 유동 비율이 300%라고 해보겠습니다. 매우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질문해야 합니다. 왜 300%일까요? 사업을 잘해서 현금이 많이 쌓였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제품이 팔리지 않아 재고가 쌓였을 수도 있습니다. 받지 못한 매출 채권이 급증했을 수도 있습니다. 유상증자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현금이 늘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모두 높은 유동 비율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기억합니다. 높다, 좋다, 낮다, 나쁘다. 이렇게 단순하게 연결하지 않습니다. 변화의 방향을 보자. 유동 비율은 한 해의 숫자보다 여러 해의 흐름을 보면 더 많은 것이 보입니다. 200%, 180%, 150%, 120%, 90%. 계속 내려가고 있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계속 낮아지고 있을까? 현금이 줄었는가? 재고가 변했는가? 매출 채권이 변했는가? 단기 차입금이 늘었는가? 유동부채가 증가했는가? 숫자의 방향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업종을 반드시 확인하자. 유동 비율에는 모든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정답이 없습니다. 제조업은 원재료를 사고 제품을 만들고 재고를 보유하고 판매하고 돈을 받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면 현금 회전이 빠른 유통업은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건설과 조선처럼 프로젝트 기간이 긴 업종도 다릅니다. 연구개발 중심의 바이오 기업이라면 현재의 매출보다 보유 현금과 현금 소진 속도가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합니다. 다른 업종끼리 유동 비율 숫자만 비교하지 않는다. 가능하면 같은 업종끼리 비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교 대상은 그 기업의 과거입니다. 부채 비율과 연결하자. 유동 비율은 단기 지급 능력을 봅니다. 부채 비율은 기업의 전체적인 부채 부담을 봅니다. 두 지표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함께 봐야 합니다. 유동 비율은 낮아지고 부채 비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면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지 조금 더 깊게 살펴봅니다. 반대로 부채 비율은 안정되고 유동 비율도 개선되고 영업에서 현금까지 잘 들어온다면 재무 체력이 실제로 좋아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ROE, ROA, 자기자본, 부채 비율, 유동 비율, 이제 이 숫자들이 하나씩 연결됩니다. 실제 기업에선 이렇게 봅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열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현재 유동 비율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최근 몇 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봅니다. 그리고 유동 자산을 열어봅니다. 현금은 얼마나 있는가? 재고는 증가하고 있는가? 매출 채권은 빠르게 늘고 있는가? 다음은 유동부채입니다. 단기 차입금이 증가했는가? 매입 채무가 급증했는가? 그 다음 부채 비율과 연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업 현금 흐름을 확인합니다. 기업이 본업을 통해 실제로 현금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숫자를 이야기로 바꾸는 것이 기업 분석이다. 예를 들어 매출이 증가합니다. 좋습니다. 영업이익도 증가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재고 자산이 매출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합니다. 매출 채권도 급증합니다. 영업 현금 흐름은 나빠집니다. 유동 비율까지 계속 떨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매출이 증가했으니 좋은 기업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현금이 따라오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반대로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고 영업 현금 흐름도 좋아지고 현금도 증가하고 부채 비율은 안정적이고 유동 비율도 적정한 수준을 꾸준히 유지한다면 여러 숫자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숫자를 연결해서 기업을 읽는 방법입니다. 유동 비율 완전 정복. 이제 1강부터 10강까지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압축해 보겠습니다. 유동 비율은 기업의 단기 지급 능력을 살펴보는 지표입니다.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낮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현재 숫자만 보지 않습니다. 과거의 흐름을 봅니다. 같은 업종과 비교합니다. 현금, 재고자산, 매출채권, 단기 차입금, 매입 채무, 이 숫자들의 변화를 봅니다. 부채 비율과 연결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까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문장만 기억하겠습니다. 첫째, 유동 비율은 당장 갚아야 할 돈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는 지표다. 둘째, 유동 비율의 높고 낮음보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가 중요하다. 셋째,
좋은 투자자는 숫자 하나를 보지 않고 숫자와 숫자를 연결한다. 처음 유동 비율을 공부할 때는 그저 하나의 퍼센트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숫자를 보면 현금이 보이고, 재고가 보이고, 매출 채권이 보이고, 단기 차입금이 보이고, 기업의 현금 흐름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업의 단기 재무 체력을 읽는 눈입니다. 유동 비율, 완전 정복 1강부터 10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